셰익스피어 로맨스극 라스트 플레이즈 새롭게 읽기 폭풍 저 너머 음악이 글 김한 동국대 명예교수 번역 김재남 김한 나레이터 이상희 낭송 극단 초인 영상 편집 제작 김광영 라이언즈 오픈랜드 그림은 초기 엘리자베스 시대의 3층 극장이다. 3층짜리 여인숙 뜨락 한복판에 세워지던 가설 무대다. 이 초기의 극장과 나중에 건립된 글로브 극장이 보여주는 공통된 특징은 무대에 선 배우와 관객 간의 세계 연극사상 유례 없는 밀접성이었다. 셰익스피어 극장은 귀로 보며 상상력이 구축하는 작가와 무대, 관객의 동업자적인 참여 현장이었다. 1. 무대를 위해 썼던 셰익스피어의 극 텍스트는 공연용. 셰익스피어는 독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극장에 모여든 관객을 위해서 극을 썼다. 즉, 그의 극 대본의 텍스트는 지면이 아니라 무대를 위해 썼던 그의 공연 악보로 간주할 만하다. 최근의 셰익스피어 연구와 비평은 소위 셰익스피어 텍스트의 권위에 대한 기존의 개념에 의문을 던지며 극에 있어서의 공연적 측면을 중요하게 부각하고자 하는 공연 비평의 성행을 보여주고 있다. 동시에 문학사에서 유일하게 가장 인정받는 책으로서 독보적 위치를 누려왔던 제1절판의 후광은 여전한 채 시슬리 베리의 경우나 존 바튼의 셰익스피어 연기하기 시리즈가 보여주듯 이 원전 텍스트를 하나의 공연 악보로 간주하면서 공연용 셰익스피어의 권위를 부여할 선제 조건으로서의 셰익스피어 텍스트의 힘의 위협으로부터 노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2. 극작가, 배우, 관객은 동업자적 관계. 스테판 오겔의 경우는 셰익스피어의 공연적 측면에 간과할 수 없는 몫을 주지시켜주고 있다. 오겔은 공연적 측면의 몫보다는 텍스트의 권위를 부각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발했던 자신이 발표했던 2개의 글 중 텍스트는 무엇인가 이후에 나왔던 진정한 셰익스피어에서 의식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다. 이 글에서 그는 셰익스피어 자신이 르네상스 극장의 실제적인 조건들과 부응해서 자신이 쓴 대본이 변경되고 삭제되리라는 것을 가정하면서 극을 썼고 결정적인 작가적 통제의 부재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주장과 함께 공연의 다양한 가능성을 인정하고 작가 셰익스피어의 존재는 대본이 그의 손을 떠난 이후 극장에서 일어나는 진행 과정의 하나의 유기적 일부로서 동업자적 관계에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그것은 셰익스피어가 습관적으로 그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 이상을 가지고 시작하고 있음을 함축해준다. 그의 대본은 극단에게 일련의 가능성들을 제공해 주었고 공연의 과정은 무대화와 해석과 마찬가지로 동업자적인 선택임을 함축해 주었다. 3. 벌거벗은 빈 무대, 중립적, 유동적. 한편의 극으로서의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대한 균형 있는 이해는 그 극이 올려졌던 극장의 맥락 속에서의 이해를 요청한다. 먼저 당대의 전형적인 엘리자베스조 극장이나 대표적인 셰익스피어의 전용 극장인 글로브 극장의 구조를 살펴보면 무대 구조가 극히 간단했던 점이 특징적이다. 대부분의 주된 행위가 일어나는 주요 행동 무대에 해당하는 세면이 바닥석의 관중으로 둘러싸인 채 관객석 속으로 돌출된 텅 빈 널빤지 무대인 플랫폼 무대와 이 뒤로 난 2-3개의 문과 그 위에 놓여지는 발코니와 같은 보다 소규모의 연기 공간. 이 정도로서 모든 셰익스피어 극을 올릴 수 있기에 충분했던 점은 특기할 만하다. 브래드 부룩이 제시했듯 이 무대는 벌거벗은 무대이기에
그 자체는 중립적이었고 이 플랫폼을 채우는 배우의 말에 따라서 무대는 풍랑이 있는 바다가 되기도 하고 베니스의 법정이 되기도 하며 아든의 숲이 되기도 하는 유동성이 그 특징이 되고 있다. 벌거벗은 무대였기에 불경기를 대처하기 위한 베어링으로의 전환이 용이했다. 베어링이란 살아있는 곰의 목에 사슬을 걸어 말뚝에 묶고 며칠 굶긴 개들을 풀어 공격하게 해 짐승들이 본능적으로 먹고 먹히는 광경을 구경하는 말초적인 놀이였다. 무대 한복판에 말뚝 하나만 박으면 끝이었다. 셰익스피어 극장의 존속을 위해서 셰익스피어의 극은 진행이 빠르고 재미있어야만 했다. 베어링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했던 르네상스 당대의 극장들 중에서도 오직 셰익스피어 전용 극장만이 한 번도 무대에 말뚝을 박지 않은 오직 공연을 위한 극장, 배우를 위한 극장으로 유일하게 남을 수 있었음은 셰익스피어의 탁월한 극장 경영의 모범 사례를 보여준다. 셰익스피어가 보여주는 인간과 세상에 대한, 인간 관계에 대한 빼어난 통찰은 탁월한 경영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 하겠다. 또 다른 셰익스피어의 성공적인 극장 경영의 원인을 들자면 젠틀 셰익스피어라고 불리울 정도로 온화하고 관대한 그의 성품이라 하겠다. 경쟁 열기가 치열했던 당대의 런던 연극계에서 셰익스피어는 드물게 적이 없었던 사람으로 기술되고 있다. 4. 보러 가기보다는 들으러 갔던 극장. 객석이 놓여지는 위치와 조건에 따라서 차등적인 가격이 매겨지던 관중석의 구조를 살펴보기로 하면 첫째, 플랫폼 무대가 놓이는 극장 중앙의 땅바닥에서 플랫폼 무대를 빽빽이 에워싸고 서서 관극하던 입석 관객들은 가장 싼 입장료인 1페니를 지불했던 관객으로서 때로 이들은 플랫폼 무대 가장자리에 기대거나 무대 위 가장자리 끝에 올라가 앉기도 했다. 극장의 객석 구조상 이들 입석 관객들의 존재는 그들보다 더 높은 곳에 놓이는 좌석에 앉아 무대를 내려다보는 관객들의 시선을 차단하거나 방해하는 분명한 걸림돌이 되었다. 둘째, 건물 내부를 에워싸며 솟구쳐 있는 3층으로 둥글게 배열된 층들에는 그들의 머리 위를 덮은 지붕값에 해당하는 좌석당 2페니를 지불한 관중들이 자리했다. 이들 중류 시민층에 해당하는 상인과 선장들은 협소한 18인치의 좌석에 몸을 끼운 채 아래에 자리한 입석 관객들과 무대를 내려다보았다. 셋째, 무대 바로 위의 좌석에는 가장 비싼 관람료인 6페니를 지불하고 부유한 귀족과 여성, 궁중인과 외국 사절들이 차지했던 소위 귀빈석이라고 불리우는 좌석이 놓여졌다. 이런 구조 속에 빽빽이 들어찬 관객은 소란스럽고 다양했다. 떠돌이 불황아, 소매치기, 창녀들, 술주정뱅이 관객들을 위시한 부산한 관객들은 공연 중에 먹고 마셔댔고 배설하러 드나드는가 하면 관극 도중에 마음껏 웃거나 울며 한껏 감정의 고피를 풀어놓기가 일쑤였다. 청교도들은 이러한 극장을 이웃 갈봇집 정도로 생각하기도 했다. 5. 당대의 공공극장. 무대는 이러한 군중들에 의해 삼면으로 둘러싸였고 사람들에 의해 여러 겹으로 에워싸여진 무대는 땅바닥 속 뒷줄에 선 관객에게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무대 자체 또한 벌거벗은 무대로서 장면 배경은 없었고 숲, 성, 궁전, 폭풍이는 바다를 제시해주는 어떤 채색된 뒷배경도 없었다. 그들의 환상을 지탱시켜줄 어떤 인공조명도 없었다. 인공조명이 없었기에 연극은 오후 2시에 시작되었다. 오후 3시의 환한 대낮에 지금은 한밤중이라는 사실을 맥베스를 보는 관객에게 알리는 일은 배우의 말이 담당했다. 관객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도
설득하는 것도 결국 말이었다. 그게 시작을 알리는 신호 또한 점점 어두워져가는 조명빛 대신에 한바탕의 트럼펫 소리였다. 악사석이 연희 공간과 객석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무대 정면에 가장 높은 곳에 자리했던 것은 주지할 만하다. 6. 오늘날의 글로브 극장, 셰익스피어 전용 극장. 이러한 셰익스피어 당대 극장의 성격을 부각하도록 재현하고자 하는 취지 아래 런던의 테임즈 강변 사우스뱅크에 재건되어 1997년 개관한 오늘날의 새로 지은 글로브 극장의 무대 역시 400년 전에 셰익스피어 전용 극장이었던 글로브 극장의 무대처럼 기본적으로 빈 무대로서 볼거리보다 들을거리를 더 잘 제공해주는 무대라 할 수 있다. 극장 객석 구조 또한 20파운드가 넘는 소위 과거의 귀빈석에 속하는 로얄석을 위시하여 10파운드가량의 중간석도 5파운드짜리의 극장 무대 앞 땅바닥의 입석 모두가 무대 전체가 완벽하게 잘 보이는 좌석이 없는 것이 특징적이다. 결국 과거의 글로브 극장도 다시 세워진 오늘날의 글로브 극장도 이곳으로 모여드는 관중은 구경하러 왔다기보다는 들으러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사실들을 잘 드러내주는 월터 호치스의 무대 스케치는 주목할 만하다. 무대 뒤로 세워진 2개의 문 위에 위치한 갤러리가 악사석이나 배우의 연기 공간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한편 관객석으로도 사용될 수 있었던 사실과 이 관객들이 무대를 마주보며 구경하든 무대의 전면과는 정반대되는 무대 뒷현석에서 구경하든 크게 개의치 않았던 사실을 들 수 있다. 셰익스피어 당대의 이러한 극장은 전적인 참여예술의 현장이었다. 관객은 눈으로가 아니라 귀로 들려오는 배우의 말에 따라 상상력을 가동시켜서 시각적인 배경을 공급했다. 극장에서 관객은 1920년대에 출연한 방송극이 나올 때까지 다시는 접근하지 못했던 상상의 자유를 한껏 즐겼다. 현실성 없는 배경들의 더딘 바뀜들을 기다림없이 상상력에 의한 참여 행위를 통해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배 위 갑판에서 도시의 거리로, 무도회장에서 동산으로 휙휙 옮겨 다닐 수 있었다. 헨리 5세의 시작부에서 코러스가 말하듯이 이 극장은 사실적인 효과들보다는 관객의 상상적인 힘들에 보다 더 의존하고 있다. 텍스트는 극을 살아나게 해주는 구실로서 좋겠다. 벌거숭이 널빤지 무대 위에 인생을 재현하기 위해서 배우가 들려주는 대본상의 대사로 좋겠던 이상 리어왕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글로스터에게 평평한 빈 널빤지 무대 위에 서 있으면서 자신이 현기증 날 정도로 까마득히 높은 도버의 깎아지른 벼랑 끝에 서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것은 오직 에드거의 말에 의해서였다. 자, 여깁니다. 가만히 서 계십시오.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니 무서워서 눈이 어찔어찔합니다. 중간쯤은 알고 있는 까마귀나 갈가마귀는 크기가 딱정벌레만큼밖에 안 돼 보입니다. 이제 보는 것은 그만둬야지. 머리가 빙빙 돌고 눈이 아찔해서 거꾸로 곤두박질 할 것만 같은데요. 네가 서 있는 곳에 나를 세워다오. 손을 주십시오. 자, 이제 한 발짝이면 낭떠러집니다. 7. 당시 대중극장 관객들의 감상 능력. 열린 귀와 상상력을 통해 듣는 관객, 배우, 극작가의 동업자적 극장. 극장에 모여든 저 거칠고 소란스럽기 짝이 없던 조야한 관중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여주는 감상 능력은 실로 흥미로운 것이라 하겠다.
그들은 버비지의 빼어난 대사를 음미할 줄 알았고 대사가 전달하는 텍스트에서 요구하는 대로 상상할 줄 알았다. 그림은 온갖 성분의 인간들이 뒤섞인 술렁거리는 관중들이다. 관중들 복판에서 떠돌이, 소매치기, 창녀들이 발견되었다. 관중은 언어에 대한 감식력이 있었고 로즈 극장과 글로브 극장의 당대의 스타였던 알레인이나 버비지와 같은 배우들이 시에 담아 전달하던 긴 스피치에 크게 동요되었다. 8. 인간 시각의 한계성. 눈이 아닌 귀를 통해 도달하는 우주에 대한 궁극적인 비전. 눈이 없더라도 이 세상 돌아가는 것쯤은 볼 수 있어. 귀로 보는 거야. 인간 시각의 한계성은 실제로 셰익스피어가 그의 극의 많은 장면을 통해 관객들에게 거듭거듭 상기시켜주는 주제의 하나이기도 하다. 인간 시각의 철저한 한계를 극화해주는 극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는 리어 왕에서 두 눈을 잃은 글로스터를 향해 한 이름 없는 노인이 당신은 길을 못 보시잖아요 라고 말할 때 그는 고백한다. 나는 갈 곳이 없으니 눈이 필요 없소. 나에게 눈이 있을 때 난 넘어졌지요. 사람의 눈으로 하는 관찰력은 세상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과 결코 비례하지 않음을 리어왕 무대의 인물들과 관객은 체험한다. 결코 인간의 눈의 기능은 세상을 제대로 꿰뚫어 보기에 족하지 못하다. 이 알매 도달한 인간은 이제부터는 눈이 아닌 귀로 세상을 본다. 어허, 그렇단 말이지. 얼굴에 눈이 없고 주머니에 돈이 없다. 눈은 무겁고 주머니는 가볍단 말이지. 하지만 세상 돌아가는 꼴쯤은 볼 수 있을 테지. 느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눈이 없더라도 이 세상 돌아가는 것쯤은 볼 수 있어. 귀로 보는 거야. 그림은 BBC 프로덕션을 포함한 많은 현대판 햄릿 공연들에서 목소리로 등장하는 유령이다. 유령의 목소리는 무기력과 우울의 늪에 빠져 있는 한 인간 햄릿의 결단을 촉구하는 호소력 있는 명령의 소리다. 눈이 아니라 들음을 통해 이 세상 전체를 상대화하는 보다 높은 차원의 비전에 도달하는 예는 햄릿에 등장하는 유령의 존재를 통해 부각되고 있다. 특기할 만한 것은 극 속에서 유령은 망각 속에 묻힌 이야기를 상기시키는 말로서 무뎌져가는 감각을 생생하게 일깨우는 목소리로서 오고 있는 점이다. 이 목소리는 또한 호소력을 가지고 무기력과 우울의 늪에 빠져있는 한 인간 햄릿의 결단을 촉구하는 명령의 소리로 오고 있다. 잘 들어봐라. 유황불 타는 지옥의 업화에 몸을 맡길 나의 시각도 절박했다. 불쌍한 유령. 동정할 것 없다. 자, 내 얘기나 잘 들어봐라. 말해라. 들어보자. 나는 네 아비의 홀령이다. 황천의 비밀은 말할 수 없다만 말하면 단 한마디로 네 영혼은 고통을 받고 젊은 피는 얼어붙으며 그러나 저승의 비밀을 살과 피를 가진 산 인간의 귀에 전달할 수 없다. 들어다오, 들어다오, 오, 들어다오. BBC 프로덕션을 포함한 많은 햄릿 공연들이 유령이라는 이 극의 엄연한 등장인물을 목소리로 등장시키는 것은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 꾸짖으러 오셨지요. 이 불초자식의 어물어물 때를 놓치고 중대한 어명을 실행하지 않은 이 열빠진 꼴을 말씀하십시오. 잊지 마라. 이렇게 내가 찾아온 것은
거의 무디어진 네 결심을 갈아주기 위해서다. 너야말로 웬일이냐? 그렇게 허공을 노려보며 아무 실체도 없는 공기와 이야기를 하니? 대체 누구와 그런 말을? 저기 아무것도 안 보이십니까? 전혀 아무것도 없잖니. 그럼 아무 소리도 안 들리십니까? 전혀 우리 두 사람의 말소리밖에는. 슬픔에 찬 형상과 더불어 그 소리는 돌들도 가히 움직일 만하다. 그러나 그 소리는 들을 귀 있는 자에게만 들려오는 소리이기도 하다. 육안으로 보이는 것만을 보며 육신의 귀로 들리는 것만 들을 수 있을 뿐인 거트루드의 귀에는 자신의 말들밖에 결코 들리지 않는다. 그녀에게 유령과 대화를 나누는 햄릿은 아무것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허공을 향해 홀로 말하는 실성한 자의 독백으로 여겨질 뿐이다.